아버지가 훔친 내 인생 40년, 피눈물의 복수 장부, 제1부, 썩은 내 진동하는 황금의 성, 그리고 이방인.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에이펙스 그룹의 창업주 김필상이 죽었다. 향년 89세. 그의 부고가 전해지자마자 대한민국 전체가 추모 분위기에 휩싸였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그를 한강의 기적을 일군 거인, 맨주먹 신화의 주인공,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라 칭송하며 특집 다큐멘터리를 쏟아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찬사 속에서 나는 철저하게 지워진 존재였다. 나, 김수현, 올해의 환갑. 그 거인의 첫 번째 아들이자 호적에서 파이지 않은 유일한 적장자였으나 세상은 나를 실패작이라 불렀고 아버지는 나를 5점이라 불렀다. 장례식장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대학병원 특실 전체를 대관하여 마련되었다. 입구에서부터 늘어선 수천 개의 조화는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국화 향기가 어찌나 짙은지 그 속에 숨겨진 인간들의 탐욕스러운 냄새와 시체 썩는 냄새를 억지로 감추려는 듯 머리가 어지랄 지경이었다. 나는 10년 전 샀던, 이제는 살이 빠진 내 몸에 맞지 않아 헐렁하게 겉도는 낡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그 화려한 성벽 앞에 섰다. 명예퇴직 후 치킨집 배달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환갑의 노인. 구두 뒤축은 다 닳아 있었고 소매 끝은 해져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다. 이곳에 모인 정재계 인사들의 번쩍이는 명품들 사이에서 나는 명백한 이물질이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니? 경민아, 어디서 하수구 냄새가 나지 않니? 고막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와 함께 새어머니 윤숙희 여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나보다 겨우 10살 많았지만 수천만 원짜리 줄기세포 시술로 팽팽하게 당겨진 피부 덕에 40줄로 보였다. 그녀는 짐짓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슬픔도 없었다. 오직 승리감과 경멸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오셨어요. 내가 힘없이 고개를 숙이자 그녀는 대꾸도 없이 옆에 선 아들, 나의 이복동생 김경민에게 고개를 돌렸다. 김경민. 45의 나이에 그룹 부회장 명함을 파고 다니는 아버지가 끔찍이도 아꼈던 황태자. 형님, 참으로 끈질기십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그놈은 내 장례식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하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제가 특별히 경호팀에 말해서 들여보낸 겁니다. 제 자비심에 고마운 줄 아셔야죠. 김경민은 300만 원짜리 이태리제 수제 구두로 내 낡은 구두의 앞코를 툭툭 쳤다. 모욕적이었다. 그의 눈은 초점이 흐릿하게 풀려 있었고 값비싼 니치 향수 냄새. 밑바닥에는 숨길 수 없는 비릿한 알코올 냄새와 묘한 약품 냄새가 깔려 있었다. 아버지가 죽은 날에도 그는 술과 약에 절어 있었던 것이다. 경민아, 섞인다. 어서 가자. 저런 실패한 인생이랑 말 섞으면 부정탄다. 얼른 상속세 문제나 변호사들이랑 마무리 짓자고. 이번에 강남 4억 매각 대금, 내 홍콩 비자금 계좌로 우회시키는 거 확실히 해둔 거 맞지? 윤숙희는 주위를 살피지도 않고 뻔뻔하게 내뱉었다. 아버지가 죽어 시신이 채 씻기도 전이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거대한 먹잇감을 찢어벌길 축제일 뿐이었다. 김경민이 킥킥거리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추모공원 부지 있잖아요. 그거 용도 변경해서 복합 쇼핑몰 올릴 겁니다. 영감탱이 무덤 따위가 그 금싸라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꼴 저는 죽어도 못 보죠. 그들은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자신들의 저열한 탐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게 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무력했다. 지난 40년간 학습된 패배감은 내 발을 바닥에 본드처럼 붙여놓았다. 그때 아버지의 그림자처럼 살았던 박 변호사가 다가와 나를 불렀다. 김수현 씨 회장님의 유언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웅성거리던 조문객들도 윤숙희와 김경민도 흥미롭다는 듯 걸음을 멈췄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내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아버지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미안했다고 조금이라도 챙겨주지 않았을까? 유언 집행은 단 하나입니다. 본가 2층 서재 구석 쥐구멍에 처박아둔 내 놈의 쓰레기나 가져가라. 이상입니다. 장내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곳곳에서 킬킬거리는 폭소가 터져 나왔다. 김경민은 배를 잡고 자지러지게 웃었다. 크하하, 역시 아버지야. 끝까지 형님을 엿먹이시는군요. 쓰레기라니. 형님 인생이랑 딱 어울리는 유산이네요. 가져가세요, 그 쓰레기. 택배비는 제가 내드리죠. 나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치욕스러움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화려한 장례식장을 뒤로하고 탄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정말로 쓰레기 같았다. 제2부, 찬란해서 더 잔인했던 그의 겨울, 그리고 진실. 며칠 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내 반지하 단칸방으로 라면 박스 하나가 배달되었다. 박스 겉면에는 에이펙스 그룹 비서실이라는 스티커가 건조하게 붙어 있었다. 아버지의 유산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뜯자 1980년대의 먼지가 켜켜이 쌓인 전공 서적들과 낡은 옷가지가 나왔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검은 가죽 양장본 노트 한 권이 묵직하게 손에 잡혔다. 아버지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투박한 노트였다. 물티슈로 표지의 먼지를 닦아내자 섬뜩한 제목이 음각으로 드러났다. 김씨 가문의 피해 장부. 피해 장부. 홀린 듯 첫 장을 넘겼다. 그리고 몇 장을 넘기지 않아 나는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1985년 9월 4일 부채 발생. 오수진. 처리 비용 3억 원. 김수연의 심장을 도려냄으로써 이성적 통제 완료. 시간이 멈췄다.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1984년 서울의 가장 높은 곳 태방촌.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5만 원짜리 옥탑방. 그곳은 가난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왕궁보다 화려한 천국이었다. 수연아, 손이 너무 차다. 미안해. 보일러 기름이 떨어졌어. 내일 알바비 들어오면 바로 채울게. 괜찮아. 이렇게 안고 있으면 따뜻해. 미대생이었던 수진이의 손은 언제나 물감으로 얼룩져 있었고 공대생이었던 내 손에는 납땜 자국과 기름때가 지워질 날이 없었다. 한겨울 입김이 나오는 냉골방에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이 들었다.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며 우리는 미래를 그렸다. 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말이야. 내가 마음껏 그림만 그릴 수 있게 해줄 거야. 내 개인 갤러리도 만들어주고. 난 내가 만든 로봇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수연아, 넌 천재야. 내가 설계한 감성형 AI는 세상을 바꿀 거야. 내가 장담해. 그녀는 나의 뮤즈였고 나의 엔진이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밤을 새워 연구했다.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외로운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기술. 그 감성형 휴머노이드 AI의 설계도는 바로 그 옥탑방, 수진이의 무릎을 베고 누워 완성한 것이었다. 나는 그 설계도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갔었다. 생일 선물로 인정받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 면전에서 설계도를 찢어 휴지통에 처박았다. 기계 따위가 감정을 가져. 나약해 빠진 놈. 그따위 망상할 시간에 경영 수업이나 받아. 그리고 1년 뒤 아버지는 내 아이디어를 훔쳐 에이펙스 솔루션을 설립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버틸 수 있었다. 수진이가 곁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수진이가 사라졌다. 며칠 만에 나타난 그녀는 낯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낯설고 차가웠다. 헤어지자, 김수연. 나 지긋지긋해. 내 가난도 싫고 미래 없는 내 꿈도 싫어. 나 돈 많은 남자 만났어. 유학도 보내준대. 너 같은 거머리 이제 질색이야. 나는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고 울부짖었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그날 이후 나는 폐인이 되었다. 사랑도 믿지 않고 사람도 믿지 않는 괴물이 되어 아버지의 회사에서 영혼 없는 부품으로 일하다 버려졌다. 그녀가 돈을 택했다고 그녀를 증오하며 40년을 살았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니. 장부의 다음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육필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적혀 있었다. 오수진이라는 계집은 독했다. 돈 따위로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리 큰 돈을 줘도 수연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버티더군. 그래서 방법을 바꿨다. 협박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수연이의 손목을 분지르겠다. 공학도로서의 생명을 영원히 끊어놓겠다. 그 녀석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평생 막노동판을 전전하게 만들겠다. 그제야 그 독한 계집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 남동생 병원비 명목으로 3억을 쥐어주고 내쫓았다. 그리고 수연이의 감정을 제거했다. 사랑, 그따위건 약점일 뿐이다. 기업가는 심장이 없어야 한다. 으아.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좁은 방바닥을 굴렀다. 내 손톱이 장판을 긁어 찢어질 때까지 통곡했다. 수진이는 돈을 택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살리기 위해, 나의 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사랑을 난도질하고 스스로 악역을 자처한 것이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40년을 그녀를 원망하며 저주했다. 아버지는 내 아이디어만 훔친 게 아니었다.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 내 심장, 내 영혼을 난도질해 훔쳐간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내 인생을 갉아먹은 포식자였다. 제3부 악마의 거래, 뻐꾸기 새끼의 비밀. 분노로 전신이 불타오르는 가운데 장부의 마지막 장을 넘기자 두툼한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겉면에는 유원장 히든 트랙이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와 아버지가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수현아, 이 장부를 보고 있다면 너는 지옥 불 속에서 살아남은 거겠지. 나는 평생을 피도 눈물도 없는 악당으로 살았다. 하지만 내 피와 살로 만든 이 제국을 저 멍청한 윤숙희와 약쟁이 김경민에게 넘겨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들은 기생충이다. 내 피를 빨아먹고 큰 기생충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알았다. 내 아이디어를 훔쳐 성공했지만 결국 에이펙스를 100년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진짜 주인인 너뿐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널 벼랑 끝으로 밀었다. 바닥을 쳐야만 튀어 오를 수 있으니까. 내 방식이 잔인했다고. 그래, 나는 너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너를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경민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윤숙희가 데려온 뻐꾸기 새끼지.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20년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했지만 모르는 척했다. 왜냐고? 널 자극하기 위해서, 너에게 빼앗김의 분노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 탐욕스러운 모자가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발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이 USB에는 윤숙희가 차명으로 빼돌린 비자금 5천억 원의 자금, 세탁 경로와 김경민이 필리핀 별장에서 저지른 마약 파티 및 뺑소니 사망 사고를 은폐한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 들어있다. 이것은 핵폭탄이다. 이제 검을 들어라. 그리고 배워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아버지 노릇이다. 패배자로 죽을지 황제로 부활할지는 내 선택이다. 손이 덜덜 떨렸다. 김경민이 친동생이 아니라니. 아버지는 자신의 핏줄이 아닌 자에게 회사를 맡기는 척하며 친아들인 나를 극한의 시련 속에 몰아넣고 이 모든 판을 짠 것이었다. 비틀리고 잔인한 방식이었지만 이것은 아버지가 내게 남긴 유일한 기회이자 무기였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울 시간은 없었다. 내 눈에는 이제 눈물 대신 서늘한 살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제4부 심판의 날, 무너지는 제국. 에이펙스 그룹 회장 취임식 날. 그랜드 볼룸은 수천 명의 임직원과 기자들로 가득 찼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김경민이 단상에 올라 취임사를 낭독하고 있었다. 윤숙희는 여왕처럼 맨 앞줄 정중앙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이펙스의 새로운 시대를. 그때였다. 낡은 양복을 입은 내가 회사장 뒷문을 열고 들어섰다. 경호원들이 나를 막아서려 했지만 나는 품에서 USB를 꺼내 흔들며 소리쳤다. 비켜. 이게 공개되면 너희들도 다 공범이야. 나의 기백에 눌린 경호원들이 주춤하는 사이 나는 방송실로 뛰어들어가 메인 서버에 USB를 연결했다. 누구야? 당장 저 미친놈 끌어내. 김경민이 마이크에 대고 악을 썼지만 이미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고 있었다.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에는 김경민의 추악한 민낯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필리핀의 호화 별장, 나체로 마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김경민. 그리고 차로 사람을 치고는 얼마면 돼. 처리해. 라고 소리치며 웃으며 도망가는 영사. 장내에는 비명과 경악이 쏟아졌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기 시작했다. 김경민은 사색이 되어 단상 아래로 주저앉았다.
이어 윤숙희의 비밀 장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윤숙희 씨. 아니, 전직 10프로 마담 윤 여사. 그리고 당신이 데려온 아들 김경민. 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김경민은 김필상 회장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 불일치 증명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20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들이 쥐고 있는 주식, 전부 아버지의 차명 계좌에서 횡령하여 불법 증여된 것으로 이 증거가 공개되는 즉시 전액 국고 환수 및 동결 조치됩니다. 거짓말이야. 저 미친놈이 다 조작한 거야. 경민아, 뭐해. 저놈 안 죽이고. 윤숙희가 악을 쓰며 내게 달려들었지만 이미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이 그녀의 팔을 꺾었다. 취임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형님 수사 살려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제가 다 형님한테 드릴게요. 김경민이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황태자가 아니었다. 나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발로 걷어찼다. 실패자. 아니, 너희들이야말로 김필상이라는 거인이 만든 배설물이다. 치워져야 할 쓰레기는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야. 윤숙희와 김경민은 수갑을 찬 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개처럼 끌려나갔다. 나는 텅 빈 단상에 서서 아버지가 앉았던 회장석을 바라보았다. 그토록 높아 보였던 그 자리가 이제는 그저 쓸쓸하고 고독한 늙은이의 빈 의자로만 보였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허무하지 않았다. 내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 제어부, 40년 만에 다시 쓰는 봄날.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나는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일임했다. 나는 회장 자리에 미련이 없었다. 나는 40년 전에 멈춰버린 내 시계를 다시 돌려야 했다. 지방의 작은 소도시, 오래된 골목길 끝에 있는 낡은 미술 교습소. 흥신소를 통해 찾은 수진이의 거처였다. 유학은커녕 그녀는 평생을 홀로 지내며 빚을 갚고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며 속죄하듯 살고 있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교습소 창가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젤 앞에 앉은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굽은 등. 하지만 붓을 든 그 손길만은 여전히 1984년의 그날처럼 고와하고 아름다웠다. 그녀가 그리고 있는 그림. 그것은 40년 전 해방촌 옥탑방 옥상에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던 서울의 야경이었다. 저 수강생 받으시나요? 떨리는 내 목소리에 그녀가 천천히 붓을 멈추고 뒤를 돌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붓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그녀의 얼굴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현아? 그녀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떨렸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거칠어진 그녀의 손을 내 양손으로 감싸 쥐었다. 따뜻했다. 40년 전 그 겨울의 옥탑방처럼.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아. 아니야.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다 알아. 아버지가 시킨 거라는 거. 날 살리려고 내가 희생했다는 거. 바보같이. 왜 그랬어? 왜 혼자 짊어졌어?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40년 묵은 한과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씻겨 내려갔다. 아버지가 훔쳐간 시간 내가 다 돌려줄게. 이제 우리 진짜 집으로 가자. 보일러 빵빵하게 나오고 내가 마음껏 그림 그릴 수 있는 갤러리가 있는 집으로. 수진이가 내 품에 얼굴을 묻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교습소 안의 그림들을 간지럽혔다. 나는 김필상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남긴 피의 장보 덕분에 나는 비로소 잃어버린 나를 그리고 우리를 되찾았다. 환갑의 나이. 내 인생은 이제 막 지루했던 프롤로그를 끝내고 진짜 본문 1페이지를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살아있다. 뜨겁게, 아주 뜨겁게.